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무기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항공모함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3월 28일이었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CVN-68 니미츠호가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습니다.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 항모 강습단은요, 전날인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했었죠. 제11 항모 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 제독은요, 항모 강습단 방안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약 70여 기의 함재기를 싣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바짝 긴장한 북한은 같은 날이었죠. 27일에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이번에 입항한 니미츠 항공모함은요, CVN-78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이 진시되기 전까지 미 해군을 대표하는 최대의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2024년인 내년에 퇴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어떤 배인가요? 네,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어떻게 설명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와 닿을까 고민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높이는 용골부터 마스트까지 74m고요. 이건 쉽게 말해서 24층 건물과 같은 높이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1번함 니미츠의 경우에 약 91,400톤, 4번함 루즈벨트는 약 96,000톤, 5번함 에이브라함 링컨부터는 약 10만 톤으로 증가했죠. 이 니미츠급은 10번함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해군의 최대 함정이죠. 독도함은 27,000톤급입니다. 홀수는 11.3m고요. 건조에 들어간 강철제 무게는 무려 54,000톤입니다. 비행갑판은 폭이 78m고요. 비행갑판 면적은요 1.8헥타르. 이거를 미터 제곱으로 환산해 보면 18,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얼마냐? 무려 5,445평입니다. 함내 구획 숫자는요 약 4,000개 이상이죠. 4,000개 이상의 구획으로 함내가 나뉘어져 있고요. 다세 중량, 이 니미츠급에 사용하는 이 다세 중량은 27톤입니다. 그 다음에 닷을 매단 쇠사슬 한 마디의 무게 있죠. 이게 쇠사슬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쇠사슬 한 마디의 무게가 얼마냐? 160kg입니다. 또한 탑재되는 항공연료의 부피는요 1250만 리터, 한마디로 12,500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함에 탑재된 전화 숫자는 2,500대 이상이고요. 탑재된 TV 숫자는 3,00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함을 건조할 때 사용된 배선의 총 연장은 무려 1,600km예요. 탑승연 숫자는요 약 6,200에서 6,300명 정도 되고요. 탑재된 식사 총 수량은요 6,000명의 인원이 70일간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내 우체국이 처리하는 우편물 수량은 450톤입니다. 또한 함내 군의관은 11명이죠. 의사가 11명, 치과 의사가 5명입니다. 그리고 함내에는 53개의 병상이 있고요. 함내 교회는 3곳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발소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이발소예요. 함내 이발 횟수는요 매주 약 1,500회입니다. 또한 함내 냉방 설비 용량은요 2,250톤이에요. 이게 2,250톤 잘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죠? 평균적인 미국 가정 500곳을 냉방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함재기는요 탑재 방법 등에 따라서 70에서 105대 사이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엔진 출력은요 무려 28만 마력이죠. 속도는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30노트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설명드리면 아마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큰 니미츠급을 만든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은요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함대를 항모가 중심된 기동함대로 개편합니다. 전쟁 전 7척에 불과했던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은요 종전 시점에 이르러 에식스급 항공모함도 22척이나 뽑아내죠. 그런데 미국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쟁 중 에시스급보다 배수량이 30% 정도 늘어난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의 제작에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미국은 가면 갈수록 대형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 항공모함의 위상은 나락으로 갑니다. 왜냐? 물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감군이 있기도 했지만 핵무기가 실용화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은 뭐다? 이제까지 해왔던 전선에서 밀고 당길 그런 전쟁이 아니라 폭격기로 적의 요충지에 핵폭탄만 투하하면 쉽게 끝낼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CVA-58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해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조에 착수한 지 불과 5일 만에 전격 취소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1949년 소련의 핵폭탄 개발 성공과 이어서 발발한 한국전쟁은요, 미국이 전략을 다시 수정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대도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이후부터 이 핵무기는요, 오히려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은요, 해외 교전 지역에 참전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전력 투사 수단임이 확인된 거였죠. 게다가 Z시대에 들어서고 미 해군의 작전 구역이 전 지구적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형의 항공모함, 이른바 슈퍼캐리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1950년대 중반부터 차례로 포레스탈급에 이어서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을 건조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에 대한 연료 보급이었습니다. 항모 자신이 소비하는 연료에 더해 항공유까지 막대한 양이 소비되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2, 3일마다 한 번씩 항공모함에 주유가 필요했어요. 보급선이 와서. 그렇게 되니까 미 해군의 함상 보급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대한 항공모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일한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핵추진이었죠. 문제는 재래식 동력함에 비해 이 핵추진 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이 70%나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척으로 예정된 키티호크급 항공모함 중 한 척만 시험 삼아서 핵추진으로 제작에 나섰죠. 그것이 바로 원자력 항공모함의 역사를 새롭게 개척한 CVN-65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엔터프라이즈가 완성된 직후인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집니다. 당시 미국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쿠바와 소련을 압박해야 했었는데요. 여기서 무한한 항속력을 가진 엔터프라이즈가 대활약을 합니다. 결국 핵 추진 방식이 비록 건조비는 비싸지만 작전 효율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미 해군은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실전 배치될 새로운 항공모함을 핵 추진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슈퍼캐리어가 바로 니미츠급 항공모함이죠. 초도함인 CVN-68의 함명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태평양 방면 최고 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이 니미츠함은 1968년 건조를 시작해서 1972년 진수 후에 각종 시험을 거쳐 1975년에 실전 배치가 됩니다. 참고로 이 니미츠함의 획득 비용은요, 1961년 취역한 엔터프라이즈의 4억 5천만 달러보다 무려 4배나 비싼 18억 달러였습니다. 물가 수준을 감안해도요, 대략 2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설명한 대로요, 엄청난 크기와 항공기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 동력을 통해서 시속 30노트 이상으로 항행이 가능하고요, 이 동력으로 사출기까지 운영할 수 있죠. 또한 니미츠급의 갑판은요, 이착함 구역과 주기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는 앵글드 데크, 즉 경사 갑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킬 수 있는 4대의 사출기가 역시 탑재되어 있죠. 근데 이 앵글드 데크가 설치되어야지 동시에 함재기가 이착함이 가능해집니다. 즉 앞쪽에서는 이함, 그 항공기를 날려보내고요, 뒤쪽 경사장갑판에서는 항공기가 착함을 할 수 있죠. 동시에요. 특히 니미츠급 항공모함에는요, 각종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이 탑재된 통제실이 여러 존재합니다. 먼저 항공모함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DC, Combat Direction Center는요, 이른바 전투 통제실이라고 불립니다. 각종 첨단 감시 및 지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작전이 시작되면 공격과 방어에 상관없이 항모 전단에 소속된 호위함들 및 함재기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TCC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Carrier Air Traffic Control Center라는 뜻인데 이곳은요 한마디로 공항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항공 통제뿐만 아니라 각 항공기의 연료 잔량, 탑재 무기의 종류와 숫자, 조종 중인 파일럿의 이름까지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한 항공모함은 단독이 아닌 항상 타격 전단을 구성해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미츠급의 선내에는요 기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인 전술 통신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TFCC, Tactical Flag Communications Center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설치된 TFCC는요 국방부 지휘센터 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비롯한 각종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미츠급 항공모함도 역시 전투함이니까 뭐 이제 자체 방어 시설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림 함대공 미사일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근데 원래 항공모함의 방어는요 원칙적으로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함 같은 호위 전력이 담당해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니미츠함은요 미 해군 제11 항모 강습단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니미츠호 이외에 타이콘데레과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웨인 이 메이어, 그 다음에 디케이터 이렇게 3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척 이상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니미츠함의 항공 전력이 웬만한 뭐 한 나라 공군력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니미츠함에 소속된 항공단은요 미 해군의 제11 항모 비행단입니다. 이 비행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 비행대대가 4개가 있는데요. 이 전투 비행대대는 F-18EF 슈퍼 호넷과 F-35C가 혼합 편제되어 있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F-35C로 대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 비행대대가 1개가 있고요. 조기 경보대대가 1개, 회전익기 대대가 2개, 그 다음에 수송대대가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성은요 기본 구성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성일 경우에 총 79기의 항공기가 탑재가 되는데 이 전투 비행단은 3개의 F-18EF 대대하고 1개의 F-35C 대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F-35C는요 VFA 97 전투 비행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투 비행대대의 함재기 보유 숫자는 12개예요. 그리고 작전 성격에 따라서 이 전투 비행대대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가 추가될 경우에는 해병대 전투 비행대대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 해병대 전투 비행대대는 F-18CD 레거시 호넷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개 전투 비행대대가 더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면 순수 전투기만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죠. F-18EF가 36기, F-35C가 12기, 그 다음에 F-18CD가 12기에서 총 60기의 멀티롤 전투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전투기들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만 봐도. 어떤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호넷만 하더라도 F-15K에 견주는 하이엔드 멀티롤 전투기예요. 게다가 여기 뭐까지 있어요? 스텔스 전투기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정도 하이엔드 멀티롤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국가만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동남아에서 최강 공군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이 보유하는 하이엔드 멀티롤 전투기는 F-15SG가 40기, F-35B가 4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관이 깊은 인도네시아는요 하이엔드기로 라팔 42기, 그 다음에 수호이 27계열이 15기가 있죠. 인도네시아하고 라이벌 말레이시아는요 수호이 30 MKM이 18기 정도예요.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공군도요 하이엔드기는 수호이 27 32기가 전부입니다. 이러니까 웬만한 나라 공군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니미츠급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와 니미츠급은 원래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진 편은 아니었어요. 88 올림픽 당시 니미츠가 우리 주변 해역에서 일종의 경비를 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훈련하느라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행동을 한 일이 있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는 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항공모함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자주 모습을 보이면서 전시에 가장 먼저 출동할 일본 요코스카 주둔의 미 항모가요 1990년대까지 미드웨이나 인디펜던스, 키티호크 등 재래식 추진 항모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본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뚜르게 만든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론은요, 전통적으로 원자력 추진 군함의 기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요코스카는 미국 항모가 유일하게 모항으로 사용하는 해외 항구예요. 따라서 여기에 배치되는 항모도 가급적 원자력 추진이 아닌 통상 추진식의 배를 배려한 겁니다. 하지만 키티호크가 퇴역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키티호크가 2009년 1월에 퇴역하기 위해 2008년 여름에 일본을 떠났고요. 그 대체로 니미츠급인 조지 워싱턴이 들어옵니다. 그 후에는 빈번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죠. 2008년 2월 말에는요, 니미츠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같은 해 7월에는 로널드 레이건이,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배치된 조지 워싱턴도 우리나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만 3차례 니미츠급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리고 2013년에 니미츠호가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이제 니미츠급은 왔지만 니미츠호가, 일본함 니미츠호가 방문한 건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10년 만에 니미츠호가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거죠. 하지만 니미츠호의 임무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어요. 미 해군은 항공모함의 사용 연한을 50년으로 잡거든요. 근데 1972년에 진수한 니미츠함은요, 올해로 51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역할 때가 됐죠. 미군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이미 니미츠급 해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니미츠함의 후속으로는요, 더욱 발전된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9척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현역에 있습니다. 미 해군은 새롭게 12척의 항공모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니미츠급 함의 초기형에 대한 수명 연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니미츠급은요, 우리나라 주변에 자주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실전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요, 한미 해군 연합전력의 상징으로서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